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공부할 파트 제목이 뭔가요? 네,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이라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걸 보는 친구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게 이상하죠? 우린 분명 지난주 학교 대면 수업에서 어떤 파트를 공부했었어요? 네, 맞아요. 파동의 속력이란 파트였죠? 그럼 이 파동의 속력이란 파트 다음에 바로 이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이 세 번째 파트가 시작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떤 파트가 있어요? 파동의 굴절, 그리고 전반사와 광통신이라고 하는 아주 굵직한 두 파트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파트는 공부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오늘 영상 세 번째 단원인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으로 시작을 하네요. 왜 그럴까? 왜 파동의 굴절 그리고 전반사와 광통신 파트를 건너뛰는 걸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이 파동의 굴절 그리고 전반사는 수업 중에 제가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현상들이 있어요. 레이저 빛이 굴절한다든가 또 전반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 영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현상들을 조금 보여주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굴절 파트, 전반사 파트는 다음 주 학교 대면 수업으로 조금 미루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세 번째 단원인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굴절과 전반사 파트 내용을 완벽히라네. 내용을 모르더라도 우리 파동의 속력 파트 있죠? 그 부분 개념만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 세 번째 단원인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 대면 수업 영상 첫 번째는 바로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세 번째 파트로 건너뛴다는 점 학생들의 양해 부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제가 항상 수업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였죠? 맞아요. 바로 학습 목표를 보는 거였죠? 학습 목표를 왜 본다? 그치. 학습 목표에는 그 단원의 중요 키워드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교과서 160쪽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수업은 160쪽부터 163쪽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럼 160쪽의 맨 위에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파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번 파트 핵심 내용입니다.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한다. 그럼 앞에 제목 한번 다시 가볼까? 전자기파의 종류라며 이 종류는 즉 뭐에 따라 구분된 종류라는 거야? 파장에 따라 구분된 종류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 전자기파가 사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떻게 이용되는지 전자기파의 이용에 대한 내용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올린 학습지 1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뭐야? 네,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가 도대체 뭘까? 파가 붙었어. 파. 그럼 전자기파도 뭐라는 거야? 파동이라는 거지. 파동. 얘도 파동이야. 근데 어떤 파동? 자기. 전기와 자기와 관련된 파동. 즉 뭐와 뭐가 뭐 하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뭐 하면서? 파동이니까 뭐 할까? 당연히 진동하면서, 즉 바꿔 말하면 세기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공간을 전파하여 나가는 파동을 우리 전자기파라고 한다. 우리 자기장은 이미 지난 이전 단원에서 했었어요.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또 전자기 유도. 그때 계속 자기장을 봤었죠. 그런데 전기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전기장이 뭘까? 자, 첫 번째 점, 전기장. 양전하 또는 음전하 주위에 무엇이 작용하는 공간? 자, 양전하, 음전하 주변에 뭐가 작용하죠?
맞죠? 바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래서 양전하 또는 음전하 주위에 어떤 전하를 띤 물체가 있다면 그 전하를 띤 물체는 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전기력을 받는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점. 빛. 이 빛이라는 거 우리 이미 이전에 빛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나왔어요. 첫 번째, 맨 처음 뭐 특상대성 이런 애도 나왔고. 그쵸? 이 빛이라는 것도 어디? 에너지 준위. 고체의 에너지 준위 전에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서도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나 이런 빛 얘기를 많이 했었어. 이 빛이 결국엔 뭐의 한 종류냐? 바로 전자기파의 한 종류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전자기파의 한 종류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동그라미를 한번 가보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 전자기파 진행 방향에 수직하다. 야, 잠깐만. 이 전자기파는 파동이라 그랬어. 공간을 전파하는 파동.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공간을 나가는 게 전자기파래. 근데 이 진동,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진동하는 거야? 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파동에서는 매질이 진동하는 얘기를 했었죠? 이 매질이 진동한다. 여기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한대. 근데 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이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다? 수직이다. 그러면 이 전자기파는 어떤 파일까? 횡파일까? 종파일까? 횡파가 되겠죠. 즉 진동하고 있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진행하는 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의 수직이다. 그러면 파동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 진행 방향에 뭔가 수직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3번 동그라미 좀 더 자세히 해보자.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 여기 위에 있던 진행 방향과 전기장의 진동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진동 방향. 이 셋들은 각각이 서로에게 뭐 할까? 수직하다. 그래서 아래 그림 한번 보자. 자, 여기 보면 여기 진행 방향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진행 방향일까? 여기 위에도 또 그려져 있네. 바로 뭐야? 진행 방향.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라는 거지. 이 전자기파가 이렇게 이 그림 기준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전기장은 어떠한가? 여기 핑크색 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즉 파동이 전자기파가 이렇게 가는데 전기장은 이렇게 위아래로 하고 있다고. 그럼 지금 뭐야? 진동 방향과 진동 방향 이렇게 되는 거랑 진행 방향과 뭐에? 수직한 관계다. 이미 수직한 관계. 여기서 이미 나왔어. 수직해. 여기.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자기장 보자. 파란색. 자기장은 어떻게 진동하냐? 앞뒤로 진동하고 있네. 아! 전자기파 이렇게 진행하는데 자기장은 앞뒤로. 앞뒤로. 그럼 마찬가지로 또 수직한 거지. 또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기장은 이렇게. 자기장은 이렇게 앞뒤로. 아, 모두가 이 셋이 서로 수직한 관계구나.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향해 전자기파 이렇게 나아간다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가고 있다. 진동하면서 또 셋은 진동 방향과 전기장의 진동 방향, 자기장 진동 방향, 파동의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모두 수직하다라는 것이. 자, 4번 동그라미.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는 어디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진공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파동은 매질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했어. 근데 이 전자기파의 중요한 특징, 아주 특이한 특징 뭐야? 진공에서도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5번 동그라미. 그럼 전자기파의 속력은 어느 정도냐? 진공에서 약 얼마? 자, 우리 위에 봐봐. 빛도 뭐라 그랬어? 전자기파의 한 종류라고 그랬죠? 그럼 빛의 속력이
전자기파의 속력이라 할 수 있겠네. 우리 빛의 속력 약 얼마나 했죠? 진공에서 약 그쵸?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게 전자기파의 속력이다. 첫 번째 점. 얘 전자기파는 파동의 한 종류야. 그쵸? 파동이잖아. 어쨌든 여기 위에 파동이라 했잖아. 우리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했어? V는 뭐 곱하기 뭐였어? F 곱하기 람다였죠? F 람다. F가 뭔데? 진동수. 파동의 진동수. 람다는 파동의 파장. 그러면 전자기파의 속력 V는 어떻게 된다? 전자기파의 진동수 곱하기 전자기파의 파장.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 점. 동일 매질 속에서 전자기파의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어떠할까? 자, 동일 매질이래. 잘 보이나? 오케이. 동일 매질이래. 자, 매질이 없는 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매질이 있어도 당연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그럼 이 전자기파는 파동이라 했잖아. 매질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우리 이전에 파동의 속력에서 했었잖아. 파동의 속력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매질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럼 매질이 달라지면 전자기파 역시 파동이므로 속력이 어떻게 될까? 바뀐다. 자, 다시 얘기해보면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매질이 있어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럼 진공과 매질이 있을 때의 차이점이 뭘까? 속력이겠지. 매질이 있냐 없냐. 또 매질이 어떤 매질이냐에 따라서도 속력이 다 다를 거라고. 왜? 파동이니까. 오케이? 그럼 동일 매질이란 얘기는 파동의 속력이 어떻다? 일정하다. 즉 전자기파의 속력이 일정하다. 그런데 어떤 전자기파는 파장이 길어. 어떤 전자기파는 얘보다 파장이 짧고. 그럼 이렇게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가 어떻게 될까? 자, V는 F 람다인데 V가 일정해. 동일 매질이니까. 그럼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겠지? 오케이? 이렇게 전자기파의 성질을 볼 수 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면 여기 진공에서 약 30만 km/s라 했죠. 전자기파의 속력. 이거 우리 이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렇게 빛에 대해서 할 때 이거 속력 얼마로 했죠? C로 했죠? 알파벳 C. 좀 이상하게 그렸네. 미안. 얘를 우리는 C라고 했었죠. 소문자 C.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서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러한 전자기파는 어떻게 발생이 되냐? 칠판을 지우고 자, 어떻게 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는가?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이 외에도 전자기파가 발생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를 봤는데, 자, 원자를 가열하거나 전압을 걸어줘. 또는 빠른 속력의 전자를 원자 속의 전자에 충돌시켜. 그러면 이 원자 속의 전자는 뭐를 얻게 될까? 에너지를 얻게 되겠지. 이러한 방법 등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어떤 에너지 준위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우리 원자의 에너지 준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높은 에너지 준위로 뭐 한다고 하지?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까 전이했다고 하죠. 전이한 후. 그 다음 전이하면 그냥 전이한 대로 가만히 있어요? 다시 어떻게 돼? 낮은 에너지 준위로 뭐 한다? 전이한다. 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까? 불안정하니까. 그럼 낮은 에너지 준위는 보다 어떠한 상태? 안정된 상태. 여기 낮은 에너지, 즉 안정된 상태로 뭐 한다? 전이한다. 그럼 그때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우리 이전에는 뭐라고 했었어? 빛을 방출하는 경우로 봤지?
근데 빛은 전자기 파이한 종류라며. 그러면 이 에너지 준위에 따라 여러 전자기파가 방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에너지 차이에 따라 진동수가 큰 전자기파, 또 진동수가 작은 전자기파가 이렇게 방출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는 빛에 대해서만 봤지만 빛도 전자기파의 한 종류이듯이 에너지 준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 방법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2번 동그라미. 원자핵이 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방사성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흔히 방사능이 방출된다.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다. 라고 하는 게 요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두 가지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이렇게 전자기파의 성질, 전자기파가 뭔지, 또 전자기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기파는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번 파트의 제목처럼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첫 번째, 전자기파를 어떻게 분류하냐? 전자기파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또는 뭐의 구간을 정하여 구분한다. 자, 우리 제목에서 뭐라 그랬어? 아니, 제목이라네. 학습 목표에서 뭐라 그랬어? 뭐에 따라 구분한다고? 파장에 따라 구분한다고. 그럼 전자기파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파장 또는 뭐의 구간? 진동수의 구간을 정하여 구분한다. 오케이? 근데 이 진동수라는 말 대신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개념을 하나 더 볼 거야. 뭐냐? 바로 주파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같은 말이야.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말한다. 오케이? 같은 말인데 교과서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장 또는 진동수의 구간을 정하여 나눈다, 구분한다. 그럼 전자기파는 파장이 긴 순서대로 어떻게 구분짓냐? 맨 처음 등장하는 파장이 긴 순서입니다. 그럼 이쪽 첫 번째 쓰일수록 파장이 어떻다? 길다. 끝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 짧다. 그럼 반대로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뭘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어떠하냐? 크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앞에 있을수록 진동수는 어때야 될까? 작아야 되고 뒤에 있을수록 진동수는 커야 된다고. 그래서 전자기파는 파장 또는 진동수로 구분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맨 처음 등장할 건 전파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전파가 잘 터지니 안 터지니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쓰잖아. 전파. 두 번째는 또 뭘까? 또 전파야. 아니, 왜 전파가 두 번 등장하나요? 같은 거 아닌가요? 자, 이 전파, 크게 잡은 이 전파를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뭐냐? 바로 라디오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파, 라디오파.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한데? 전파예요, 파. 두 번째는 전파인데 이거를 또 뭐로 나누냐? 마이크로파로 나눈다. 그러면 같은 전파지만 라디오파랑 마이크로파 둘 중에 누가 더 파장이 길까? 라디오파가 더 길다고. 누가 더 진동수가 작을까? 라디오파가 더 작다고, 진동수는. 오케이? 자, 그럼 전파 다음에 그 다음 긴 놈이 누구냐? 바로 적외선입니다. 그 다음은 가시광선. 그 다음은 자외선. 그리고 그 다음은 X선. 그 다음은 마지막 감마선. 감마라는 기호 한번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 시간 지연 또 길이 수축할 때 뭐였어? 로런츠 인자 감마라는 걸 썼었죠? 그래서 감마는 이렇게 쓴다. 감마 이렇게 쓴다. 자, 이렇게 파장이 긴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자,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 아까 전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해 볼게.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 즉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 주파수는 작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기파를 이렇게 구분 짓는다, 분류한다라는 걸 봤어. 그럼 이제 남은 파트는 뭐겠어요? 그쵸? 당연히 각각이 무엇인지 특징들 한번 짚어보겠죠? 자, 이 특징들 각각에 대해 살펴보는 건 칠판을 지운 이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볼게요.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이 위에 그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이 페이지 내에서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확대한다고 확대했는데 이 그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밖에 확대가 안 되네요. 잘 안 보일 텐데 이 부분 학생 여러분들의 양해 바라고요. 우리 학습지에도 똑같은 그림 실어놨어요. 아마 학습지에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글씨라든가 이 그림이라든가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한번 자세히 보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 여기 보면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각 파동들을 전자기파, 어떤 파동이겠어? 전자기파를 분류해 놓은 거야. 파장에 따라서. 그럼 보면 어느 쪽이 파장이 더 길까라는 거야. 어느 쪽? 이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더 길고 이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짧아.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여기 그림, 가운데 그림 봐봐. 이 물결, 파동 그림 봐봐. 이때는 파장이 길다가 점차 파장이 어떻게 돼? 짧아지면서 나중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파장이 어때? 이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길고 그 얘기는 뭐야? 진동수 어떻다? 작다. 이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짧아지고 있지? 그 얘기는 뭐야? 진동수는 커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쭉 구분지었어. 나열했어.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 그림을?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기파에 나온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보면 위에서부터 뭐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전화, 전자레인지, 전파망에 이렇게 쭉쭉 나오죠? 이거는 뭘 의미할까? 앞에 서 있다시피 이용, 전자기파가 어디에 이용되냐? 또 아래 이 그림을 통해 파장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이 그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폈습니다. 그러면 각 전자기파의 종류를 아래 1번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동그라미 전파에서 시작합니다. 즉 파장이 긴 쪽에서부터 시작하네. 전파란 파장이 0.1mm 이상인 전자기파를 의미한다. 그래서 진동수는 약 3000GHz 이하가 된다. 자, 두 번째 점. 모든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어떠할까? 길다. 그럼 진동수는 가장 어떨까? 작다. 즉 파장이 커지면 얘는 진동수는 작다고 했죠. 이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지고 이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는 어떻다? 커진다. 아까 전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즉 주파수는 커진다. 자, 세 번째 점. 파장이 더 긴 뭐와 상대적으로 짧은 뭐로 구분되냐? 아까 뭐라고 했지? 앞에서 여기 라디오파, 마이크로파였죠? 아니면 위에 그림 봐봐. 파장이 긴 쪽이 뭐야? 라디오파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크로파라고 써있네. 그래서 파장이 더 긴 라디오파와 상대적으로 짧은 마이크로파로 구분한다. 글씨 잘 보면 여기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써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점.
전파는 휴대전화, 라디오 등의 뭐에 이용된다? 무선 통신에 이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스마트폰의 전화, 라디오 듣는 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 전파, 파장이 제일 긴 전자기파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고 신호를 주고받는다. 다섯 번째, 레이더는 뭐를 방출한 후? 전파를 방출한 후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뭐를? 전파를 보내는데 얘가 반사됐으니 당연히 다시 전파를 수신하겠지. 그래서 물체의 위치나 속도 등을 파악한다. 그래서 뭔가 무선으로 하는 것들은 전파랑 관련이 많다. 여섯 번째죠. 마지막 여섯 번째죠. 마이크로파는 어디에 이용되냐? 바로 대표적인 물체. 전자레인지에 이용한다.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뭘까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마이크로웨이브가 뭐야? 웨이브 파동, 마이크로 파동,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데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뭘 해? 전자레인지는 음식이나 이런 물체를 따뜻하게 또는 뜨겁게 데우죠. 어떻게 얘를 따뜻하고 뜨겁게 만드냐? 마이크로파 파동이잖아. 진동하지. 뭐가 진동해?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지. 그리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 이 음식이나 물체 내부에 있는 원자들, 분자들이 뭐해? 힘을 받아서 똑같이 진동하게 될 거라고. 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앞에서 리모컨을 못 찾아서 막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잠깐만요. 네. 뒤로 넘기면 여기 전기장,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 분자나 원자들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받게 돼. 그에 따라서 똑같이 진동을 하게 될 거라고. 이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얻어. 그걸로 이 에너지에 의해 이 음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거지. 지들이 막 진동하다가 지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막 또 뭐 마찰도 있을 수도 있겠고 미세하게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할 거라고. 그걸로 음식이 또는 물체가 따뜻하게 또는 뜨겁게 데워지는 거지.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이용한다. 대표적인 특성들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이크로파는 대략 한 여기까지 그림을 보면 한 이쯤이네요. 네. 대략적으로 나눈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 뭘 볼 거냐? 바로 그 다음인 적외선을 볼게요. 자, 칠판 한번 지우고. 자, 적외선. 파장이 대략 어느 정도래? 750 나노미터에서 1mm 정도인 전자기파를 의미한다. 1mm 이상이 전파였죠. 얘는 1mm 이하인 파장이다. 하지만 750 나노미터보단 크고. 자, 두 번째 점. 발열체에서 나오는 무엇은 주로 적외선에 의한 것이냐? 발열체 나오는 복사열은 주로 적외선에 의한 것이다. 대표적인 발열체 뭐가 있어요? 사람, 생물, 우리 사람 가까이서 이렇게 만져보면 어때요? 따뜻하죠? 그래도 이 발열체, 열을 발하는 물체, 대표적으로 사람,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러한 열, 복사열은 주로 이 적외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데 이 열이 뭐의 형태로 방출되고 있다? 적외선이라고 하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하고 있다. 전자기파의 형태로. 오케이? 근데 그 하필 어떤 전자기파? 적외선이라고 하는 전자기파. 즉 적외선. 요 파장대가 대략 750 나노미터에서 1mm 사이의 전자기파를 사람은 계속 방출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 우리는 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때 이 적외선, 방출되는 적외선에 의한 에너지를, 이 파동, 이 적외선에 에너지가 실려 있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열을 체크할 수 있다. 따뜻하다.
라는 것이. 그래서 뭐와 뭐 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될까? 바로 온도 그리고 체온 등을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발열체에서 주로 나오는 복사열이라면 이 적외선이 이렇게. 그래서 적외선을 뭐라고도 하냐? 바로 열선이라고도 부른다. 세 번째 점, 뱀이나 열추적 미사일은 그래서 무엇을 감지하여 목표를 추적한다? 바로 이 적외선을 감지하여 목표를 추적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적외선을 이용한 기구 뭐가 있을까?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카메라, 리모컨 이러한 것들. 그래서 아래 그림 뭐야? 적외선 카메라.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랑 이 적외선 카메라를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카메라는 뭘 감지하는 거야? 적외선을 감지한다고. 그래서 각 물체, 이 카메라에 보이는 이 물체들 각각의 온도를 체크한다. 뭘 이용해서? 이 물체들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열을 체크하는 거다. 그래서 각 물체의 온도별로 색깔을 다르게 한다는 거지. 아래 적외선 카메라 한번 읽어보자.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뭐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비야? 바로 복사되는 열 에너지.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온도를 체크해준다. 복사된 열 에너지. 적외선의 양, 적외선에 통한 적외선 에너지.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비로 표면 온도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보면 다른 색으로 표현되죠. 그러면 이 적외선 카메라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러한 집, 이 모습,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도대체 뭘 보는 걸까? 뭘 보는 거야? 우린 알고 있지. 중학교 때부터 얘기 계속 들어왔잖아. 바로 뭘 보는 거야? 빛을 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아니잖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 요거를 뭐라고 하냐? 여기서 우리 눈으로 보는 이걸 빛이라고 하는데 빛 바로 볼게요. 3번 동그라미 뭐라고?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이름이 뭘까? 이름의 뜻. 가능하다. 볼 수 있다.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빛이라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는 파장이 대략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정도의 전자기파다. 두 번째, 시각신경을 자극할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다. 그러니 이 가시광선은 우리의 시각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직접 뭐 할 수 있다? 이 가시광선은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게 가시광선이었어? 빛이라고 부르는 게 가시광선이다. 그럼 즉, 이 앞에 이 그림 다시 보면 얘는 적외선을 체크한 거고 얘는 뭐겠어?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이거는 가시광선을 체크한 거. 적외선 체크한 거, 가시광선 체크한 거. 오케이? 동일한 물체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측정한 거지. 자, 세 번째 점. 파장에 따라 뭐로 보인다? 다른 색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 380나노미터의 파장은 무슨 색? 보라색. 약 750나노미터의 파장은 무슨 색? 빨간색으로 우리는 인지한다. 그래서 오른쪽 봐봐. 가시광선 스펙트럼. 아까 이게 전자기파 스펙트럼이었으면 여기 가운데 여기 요거 가시광선에 대한 것만 따로 또 빼서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어디가 파장이 길어? 파장. 이쪽으로 갈수록 길고 이쪽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다고. 그럼 반대로 에너지, 즉 진동수는 어떻게 돼? 진동수는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기니까 진동수는 작아. 그러니 에너지도 어떻다? 작다. 왜? 우리 그때 에너지 뭐라고 했어? 에너지 HF로 썼던 식 기억나죠? 진동수랑 비례하잖아, 에너지가.
그리고 반대로 파장이 짧으면 보라색 쪽으로 할수록 진동수 어떻게 될까? 커지니까 에너지도 크다 라는 것이, 이게 가시광선이다. 그래서 가장 짧은 쪽의 파장은 보라색으로 보이고 가장 긴 쪽의 파장은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나누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요렇게 우리가 흔히 무지개색 7가지 색깔을 얘기하죠. 7색. 이게 과시광선이다. 자, 4번 동그라미 자외선 볼게요. 파장이 대략 10나노미터에서 380나노미터 정도인 전자기파다. 두 번째, 무엇이 있어서 식기소독기 등에 사용될까? 바로 살균 기능이 있다. 살균이 뭐야? 균을 없앤다. 균을 없애주는 기능, 살균 기능이 있어서 소독기 등에 사용된다. 왜 살균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자외선은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런 애들보다 파장이 어때요? 짧아요. 그 얘기는 진동수는 어떻다? 크다.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도 어떻다? 크다. 보다 큰 에너지를 가할 수 있다 보니까 균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큰 에너지를 받아서. 그럼 저 얘기는 또 뭐야? 균만 죽을까? 사람도 오래 쓰면 어떻게 될까? 아프겠죠? 사람도 오래 쓰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뭐야? 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영어에서는 선크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뭐 선블락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뭘 차단해서 다른 말로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잖아. 자외선, 이러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거야. 왜? 살균 기능이 있다시피 우리 인체도 오래 쓰면은 해롭다. 살균되듯이 우리 인체도 똑같이 공격을 받고 상하게 되니까 그걸 막아주는 게 자외선 차단제, 즉 선블럭이다. 세 번째 점, 에너지가 세서 그런 거예요. 살균 기능이 있는 건. 세 번째 점, 또 무엇이 있어서 형광등, 위조지폐, 감별 등에 이용되냐? 바로 형광작용입니다. 형광. 우리 형광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형광등에서도 들어봤고요. 형광 스티커에서 들어봤고, 옷을 살 때도 뭔가 그 네온색, 약간 노란색이면서도 엄청 연하면서도 조금 막 초록색 섞인 그 애매모호한 색깔, 형광색, 라임색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형광. 형광작용이 도대체 뭘까? 오른쪽 보세요. 형광작용이란 어떤 물질이 뭐 등의 전자기파를 흡수한 후 물질 고유의 빛을 방출한대. 뭐를 흡수할까? 자외선을 흡수해서 물질 고유의 빛, 즉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형광작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광작용을 하는 곳에 이용한다라는 거지. 4번 점. 피부가 오래 노출되면 검게 타고 노화가 촉진된다. 왜? 살균기는 있댔지. 얘 에너지 세잖아. 오래 노출되면 검게 타고 노화가 촉진된다. 5번째 점. 피부 속에서 비타민 D를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적절히 외출도 하고 햇빛도 쐬야 뭔가 몸이 좀 건강해지고 상쾌해지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주기적으로 외출하는 게 좋다. 너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음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필요하다. 6번째 점. 화학작용이 강하고 햇빛에 타거나 변색의 원인이 되는 전자기파가 바로 자외선이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다음번 5번 X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가시광선,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자. 가시광선 아까 얘기했어. 가능하다. 보는 게.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가 가시광선이었어. 그럼 적외선과 자외선은 어디서 왔을까? 적외선 어떤 의미일까요? 바깥에 있대. 뭐 바깥에? 빨강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 그럼 자외선은 자색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 자색이 뭔데? 보라색. 보라색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 얘는 적색 바깥에 있는, 빨간색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 그래서 보면 파장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 이쪽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여기에 뭐가 있어?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쪽에 뭐가 있어? 자외선이 있죠. 적색 바로 바깥에 있으니까 적외선, 보라색 바로 바깥에 있으니까 자외선인 거야. 이름의 유래. 오케이? 앞에 전자기파 스펙트럼 봐도 여기 빨간색 바깥쪽에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자외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적외선, 자외선. 이름의 유래 알겠나요? 네. 그러면 칠판 한번 지우고 나서 5번 동그라미 X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선 5번 동그라미 한번 보겠습니다. 파장이 대략 0.01 나노미터에서 10 나노미터 정도인 전자기파. 그래서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쪽이다. 두 번째 점. 무엇이 강해서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공황 등에서 물체의 내부를 알아보는 데 이용한다? 바로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즉 뼈 사진 촬영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이 아래 그림을 보면 공황 등에서 물체의 내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는 거지. 야,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파장이 자외선보다 어떻다? 짧다고 파장이. 그러면 진동성 어떨까? 더 크겠지. 그럼 진동성 크니까 에너지 어떨까? 더 크다고. 야, 자외선도 살균 기능이 있는데 그 X선은 더 강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특히 정형외과 같은 데 와서 이 X선 이 X선 촬영할 때 뼈 촬영할 때 간호사나 의사들은 어떻게 방향 맞춰준 다음에 나가서 찍지? 왜 나가서 찍을까? X선을 쬐면 쬐일수록 건강이 어떠니까? 해로우니까. 물론 우리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끔 한 번씩 찍는 거잖아. 근데 의사나 간호사는 그걸 매일 매 시간마다 매 환자마다 계속 촬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쬐고 있으면 몸에 좋다 안 좋다? 굉장히 안 좋다. 몸에 해롭다. 왜? 파장이 짧은 만큼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가 크니까 X선은. 그래서 의사 간호사들은 나가서 X선의 영향을 덜 받는, 즉 전자기파의 영향을 덜 받는 곳에서 촬영을 한다는 거야. 뭐 우리처럼 가끔 가다 한 번씩 찍으면은 그거는 그렇게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사 간호사 나간다고 해서 뭐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계속 같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몸에 건강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하도 많이 그걸 찍을 테니까 X선은. 아무튼 투과력이 강해서 이렇게 수화물 검색, 뼈 촬영, 인체 질병 진단하는 데 이용한다. 자, 그럼 마지막 6번 볼게요. 6번 감마선. 파장이 0.1 나노미터보다 짧은 전자기파. 즉 파장이 가장 모든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아. 그렇다 보니 진동수는 가장 어떠할까? 크다. 그 얘기는 에너지는 가장 어떠할까? 에너지는 가장 크다. 그래서 세 번째 점. 전자기파 중에서 무엇이 가장 강할까? 투과력도 정말 강하고 에너지도 엄청 크다. 그래서 4번 점. X선보다 무엇이 강해? 투과력이 더 강하다. 또 어떤 에너지를 가질까? 큰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어디 이용한다? 항암 치료에 이용한다. 아까 말이 살짝 꼬였는데요. 진동수가 가장 크니까 에너지가 가장 어떻다고? 가장 크다고. 그래서 아까 자외선의 살균 기능을 넘어서서 얘는 어디 이용한다고?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용한다고. 항암 치료. 근데 왜 항암 치료가 힘들까? 감마선 그냥 쬐주면 암세포 이렇게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인, 에너지가 엄청 큰 전자기파인 감마선을 계속 쬐주면 암세포 죽을 테니까 항암 치료 쉽지 않을까요? 야, 암세포만 죽을까? 아까 자외선 봐봐. 쬐더니 피부 노화 촉진되고 피부에 안 좋다 했잖아. 감마선 어떨까? 암세포만 죽일까? 아니지. 암세포 근처에 있는 우리 몸의 세포도 죽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어려운 거야. 무작정 계속 감마선에서 쬐일 수가 없어. 왜? 그러면 건강했던 우리 몸도 망가지니까. 암세포 부분 외에도
암세포 부분 외에도 다른 건강한 우리 신체 일부도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가 어려운 거야. 이 감마선 영화에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등장했을까? 바로 헐크. 헐크가 이 감마선을 대량으로 맞은 다음에 헐크 주인공이 이 감마선을 대량으로 맞은 다음에 헐크로 변하는 이러한 부작용을 겪게 되죠. 아무튼 마지막 5번째, 원자핵이 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바로 방사성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야, 아까 뭐라 했어? 원자핵이 방사성 붕괴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거. 이거를 방사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전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왜? 이 감마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인체에 해로우니까. 아까 전자기파 스펙트럼 한번 보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방사능 그려져 있죠? 감마선, 방사능.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에너지가 왜 커? 파장이 짧은 만큼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인체에 몹시 해롭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핵발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사람들한테, 그 주변 환경,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체들한테 굉장히 해롭다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왜 하필 원전에서 그럼 방사능이 나오냐? 원자핵이 붕괴하는, 즉 이러한 핵 분열을 이용한 게 바로 핵 발전이잖아. 작년 통합과 거의 맨 마지막 파트, 핵 발전 파트에서 한번 했었죠. 핵 분열이 일어날 때. 그러고 보니까 통합과뿐만 아니라 이번 물리학 1에서도 어디서 했었어?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서 했었죠. 원자핵이 분열할 때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러면서 이런 원자핵이 방사성 붕괴를 할 때 이런 방사성 폐기물, 즉 방사능이 방출된다. 이 방사능은 굉장히 위험하다. 감마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공부할 개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한 개념 뭐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전자기파가 뭔지부터 봤어. 전자기파의 성질, 전자기파가 뭐고 이러한 전자기파의 성질은 어떠하며 전자기파의 속력은 어떠한가? 그에 따라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봤죠. 안 줘도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개념 끝났으니까. 자, 그리고 또 뭘 봤어? 전자기파는 어떻게 해야 발생되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본 후에 본론으로 들어와서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을 봤죠. 어떻게 분류하는가? 파장 또는 진동수, 주파수로 구분한다. 그래서 파장이 긴 순서대로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분류하며 각 전자기파의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바로 이 위에 있는 전자기파 스펙트럼입니다. 위에 이용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할 때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전파,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그리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러한 것들을 봤다. 그럼 뒤에 있는 예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제들 앞에 있는 개념들 가지고 바로바로 풀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그래서 답만 제가 알려주고 끝낼 거예요. 그럼 혹시나 오늘 처음 공부한 개념이고 처음 풀어보는 문제다 보니까 분명 막히는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럼 그 막히는 거 해설이 좀 필요하다, 모르겠다 하는 문제들은 EBS 온라인 클래스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거나 아니면 이게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잖아요.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 또는 앞에서 공부한 개념도 괜찮으니까 이러한 궁금한 질문들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로 질문 남겨주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줄게요. 자, 그럼 답만 불러주고 마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예제 2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지우면서 할게요. 예제 2번은 정답 1번이에요. 자,
예제 3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 4번입니다. 예제 3번은 정답 4번. 그 다음 예제 4번은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학습지 5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 정답 3번입니다. 기억, 니은만 맞아요. 그 다음 예제 6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니은만 맞습니다. 얘는 라스트 예제 7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니은, 디귿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예제들 쭉 이어서 답을 불러주면 5, 1, 4, 4, 3, 2, 4입니다. 이렇게 총 예제 7문제 있는데 풀어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 또는 오늘 공부한 개념들 중에서 이해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EBS 온라인 클래스의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안녕!